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36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한 남자.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아내의 모습.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 배신자는 다시 나타났고 그때 벌어진 일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그리고 배신자는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윤현수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48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그때의 나이는 36이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30 중반이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시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들 재명이와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꼼꼼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면 때문에 신뢰를 받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내 박혜정은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들 재명이를 키웠습니다. 재명이는 그때 8살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개구쟁이였죠.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웃을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점점 제 생활 패턴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은 맨날 똑같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고. 이게 사는 건가 싶어. 처음에는 그냥 투정이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일상이 반복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가끔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재명이도 좋아할 만한데 말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뭐하러 나가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동네 주민센터에 볼 일 있어서요. 이유는 다양했지만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보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빈도가 부쩍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도 문자 알림이 울리면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장실로 가서 확인하곤 했죠. 처음에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남편으로서 부족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주말에는 재명이와 공원에 나가 축구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면 아내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명이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며 제잘거렸고 저는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멍하니 밥만 먹다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오늘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올 거예요 하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명이와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다가 문득 차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제 차를 타고 나갔는데 혹시 안에 블랙박스에 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해서 저는 재명이를 재운 뒤 밖으로 나가 제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도로 풍경, 신호등, 지나가는 차들. 그런데 며칠 전 날짜의 영상을 돌려보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려 어떤 남자와 함께 호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는 아내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영상을 돌려봤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건 실수일 거야. 아니, 실수일 리가 없어.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들어가는데 그게 실수일 수가 있나?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그 남자는 누구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어요 하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친구 만난 거 맞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며칠 전에 호텔 갔잖아. 남자랑.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 당신이 어떤 남자랑 손잡고 호텔 들어가는 거.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제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해 못할 거예요.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아무 변화도 없는 삶. 당신은 회사 일만 하고 나는 집에서 애만 키우고. 이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답답하면 나한테 말을 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해야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은 이해 못해요. 당신은 늘 원칙만 따지고 감정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피곤해도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한 모든 게 아내에게는 답답함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얼마나 만났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나한테 그럴 권리는 있잖아.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옛날 학교 선배예요. 작년부터 다시 알게 됐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재명이가 자고 있는 방 쪽을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데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제 얘기를 듣더니 이 정도면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내밀었을 때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 나는 재명이만 생각할 거야.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재명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키워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면 대화로 풀거나 상담을 받아야지 제3자와의 관계로 해결하려 한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판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단독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졌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그 남자는 법정에서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용서 따위는 없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재명이한테 잘해줘요. 미안해요. 그게 아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재명이는 엄마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먼 곳에 가셨어.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야. 재명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 저희 부자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명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회사 일도 만만치 않은데 집안일까지 혼자 해내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재명이가 담요를 덮어주곤 했죠. 아빠 피곤하면 자요. 나는 괜찮아요. 아이의 그런 말이 저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명이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언제 와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때마다 엄마는 뭐다.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하고 달랬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그냥 괜찮았어요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재명이가 요즘 조용한 편이긴 한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정 형편이 바뀐 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아이를 잘 지켜봐 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 마세요. 재명이는 좋은 아이예요. 잘 적응할 겁니다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자는 서서히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재명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 계란 후라이 정도였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재명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제잘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도 힘이 났습니다. 주말에는 재명이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아빠 이거 사요.
이거 먹고 싶어요 하고 조르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재명이도 아빠 요리 맛있어요 하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있는 날은 재명이를 혼자 집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 늦으니까 먼저 자하고 말하고 나오면 아이의 쓸쓸한 표정이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재명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안해 아빠가 부족해서 하고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느 날은 재명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반에서 모범생으로 뽑혀 상장을 받은 거였습니다. 재명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상장을 제게 보여주며 아빠, 나 상 받았어요. 하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재명아, 정말 잘했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재명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는 치킨을 먹으면서도 계속 웃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재명이는 점점 성숙해졌습니다. 어느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고 다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재명이는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재명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재명이는 괜찮아요, 아빠.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키운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엄마는 어떻게 지낼까요? 하고 물을 때면 저는 글쎄 아빠도 모르겠다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명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대학 입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재명이는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믿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의대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명이는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능날 저는 재명이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기색 없이 담담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내 실력대로만 하면 돼. 아빠는 널 믿어 하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재명이는 잘 본 것 같아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몇 달 후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재명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떴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가. 재명이는 아빠, 됐어요. 의대 붙었어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으며 재명아, 정말 잘했어. 내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재명이도 울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아빠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자라준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달려가렴.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재명이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아이는 내내 웃었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입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재명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교재도 사주고 새 노트북도 장만해줬습니다. 재명이는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하며 사양했지만 저는 괜찮아.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면 다 해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내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10여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연수야, 나야. 혜정이 엄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걸까?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한 번 못했네. 사실은 혜정이 일로 전화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들어만 봐. 혜정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외국 갔던 거 알지? 그 남자 따라갔는데 결국 버림받았단다. 돈도 다 쓰고 몸도 많이 상했대. 지금은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어.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한 삶 아닙니까?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근데 혜정이가 재명이 얘기를 들었나 봐. 의대에 합격했다고.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는지 찾아가겠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애가 잘 됐다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모님은 미안하다. 나도 혜정이한테 말렸는데 듣지를 않네. 그래서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야. 재명이만큼은 건드리지 않게 하마. 내가 막아볼게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명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남아있을 테고요. 만약 아내가 나타나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 하고 말한다면 재명이가 흔들릴까 봐 걱정됐습니다. 저는 재명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설레는 시기인데 이런 이야기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로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단호하게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명이의 입학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설레는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재명이도 눈을 반짝이며 아빠, 여기가 제가 다닐 학교예요. 멋지죠?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래, 정말 멋지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렴 하고 말했습니다. 입학식은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학부모석에 앉아 재명이를 지켜봤습니다. 총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신입생 대표의 선서도 있었습니다. 재명이는 단상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재명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저기 아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한 여자가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재명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재명이를 제 뒤로 살짝 가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수씨, 재명아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대하지 마. 나도 제명이 엄마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십니까?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용서해줘.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무슨? 당신이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요. 재명이한테서 엄마를 빼앗아 갔고요. 아내는 재명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명아, 엄마야. 알아보겠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제라도 엄마랑 같이 지내자. 응? 재명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재명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재명아,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재명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없어요. 저에게는 아버지만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주저앉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명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재명이는 단호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잘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식에 온 다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합시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재명이에게 너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있어. 아빠가 금방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재명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아. 걱정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캠퍼스 구석진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앉아서 마주보니 아내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아내를 많이 변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타난 거야? 장모님한테 전화 받고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말렸어. 근데 재명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꼭 보고 싶더라고. 내 아들인데 이렇게 잘 자란 걸 보고 싶었어.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면서 무슨 아들이야? 당신은 재명이를 버렸어. 그 남자 따라 외국 가면서 아이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 지옥이더라고.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더니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 나는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정말 힘들었어.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이제라도 재명이 곁에 있고 싶어. 내가 엄마로서 해주지 못한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재명이는 당신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이 인생을 흔들지 마. 재명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거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엄마야.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꼭 보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안 돼. 너는 법적으로도 재명이의 양육권이 없어. 판결에서도 단독 양육권은 나한테 주어졌고 너는 재명이 인생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 아내는 절규하듯이 말했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나는 재명이 엄마야. 피를 나눈 모자 관계를 법이 끊을 수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중요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명이의 마음이 중요해. 아까 아이가 뭐라고 했지? 당신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재명이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아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배신했을 때 이미 모든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까 네가 책임지세요. 나는 재명이만 책임지면 돼.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재명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게 내 마지막 경고야.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의미가 있었지. 재명이라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모든 걸 파괴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명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재명이는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정리했어. 이제 신경 쓰지 마. 재명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아내가 다시 나타나서 아이를 흔들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재명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명아,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처리할게. 재명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사실 어머니 기억이 조금 나요.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이요. 근데 그 기억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어머니는 웃지 않으셨고 저를 그렇게 많이 안아주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놀라서 재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랬구나. 아빠는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재명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날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안고 우시던 모습도요. 그때 저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명아, 너 때문에 아빠는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있어서 힘을 냈어.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삶의 이유야. 재명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가족은 아빠뿐이에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재명아. 아빠도 너밖에 없어. 그날 밤 저희 부자는 처음으로 함께 술을 함께 마시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명이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고 저는 아이가 꿈을 이루기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야, 혜정이가 집에 돌아왔어. 많이 상심했더라고. 재명이한테 거절당한 게 충격이었나 봐.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재명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재명이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혜정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너한테도 재명이한테도 정말 미안해. 저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사시죠 하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명이와 저의 미래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재명이는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돌아와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빠, 의대 공부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재밌어요. 사람 몸에 대해 배우는 게 신기해요. 저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재명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막을 거야. 너는 내 공부에만 집중해.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재명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늘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매달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내가 재명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결심을 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명이의 대학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대학에 갔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재명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캠퍼스 입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멀리서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또 나타난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연수 씨, 나는 그냥 재명이가 다니는 학교를 보고 싶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봐. 여기 직접 와서 뭐 하시는 거야? 재명이 만나려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만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내 아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알고 싶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당신이 이렇게 나타나면 재명이가 불안해해. 제발 우리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 달라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 재명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낳았다고 다 엄마가 아니야. 키우는 사람이 진짜 부모지. 당신은 재명이를 키운 적이 없어. 아이가 8살 때 딴 남자 좋다고 버리고 떠났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엄마야.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당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져.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라고.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야.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명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명아, 괜찮지? 오늘 학교에서 특이한 일 없었어? 재명이는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내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공부 열심히 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 불안을 조성한다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바로 준비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내는 재명이와 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아내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야,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다. 제명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혜정이를 단단히 말려놓을게.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게 할게.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법적인 보호막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재명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재명아, 이제 어머니가 나타나도 법으로 막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재명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아빠가 항상 너를 지킬 거야. 누구도 너를 힘들게 하지 못해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재명이의 첫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고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가끔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재명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재명이는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며 웃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주말, 재명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빠,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재명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구지? 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명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접근 금지 명령 받은 거 알고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재명이를 만나게 해줘. 딱 한 번만. 그러고 나서 정말로 사라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안 돼. 이거 법을 어긴 거야. 알아?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아내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여보, 연수씨. 나 정말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재명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제발.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 이제 그만 가. 그때 재명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재명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명아. 재명아, 엄마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재명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없으실 텐데요. 아버지, 경찰을 부르세요. 아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명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는 내 엄마야. 재명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재명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재명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이상 저희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재명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이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재명이를 괴롭히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갈게. 이제 정말로 안 나타날게. 하지만 저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제 집 앞에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문 앞에 서 있었고 아내는 계단 쪽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아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나시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재명이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명아, 괜찮니? 재명이는 문을 열며 네,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주시니까요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이제 정말 끝났어.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정식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재명이를 완전히 보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벌금형을 받았고 접근 금지 명령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제 아내는 저희 집과 재명이의 학교 근처에 절대로 나타날 수 없게 됐습니다. 장모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야, 정말 미안하다. 혜정이가 이번에는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합니다. 재명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알았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재명이 잘 키워줘서 고맙다 하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재명이는 다시 공부에 전념했고 저도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재명이가 집에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의사다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해부학 실습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워요. 저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 잘 이겨냈습니다. 재명이는 저의 자랑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빠도 재명이 이야기 들으면 항상 신기해. 의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재명이의 첫 학년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화이트코트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흰 가운을 입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재명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명씩 학생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었습니다. 재명이 차례가 되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재명이의 모습은 정말로 의사 같았습니다. 아이는 무대 위에서 저를 찾아 웃어줬고 저도 손을 흔들어 응원했습니다. 세레모니가 끝나고 재명이가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멋있죠?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캠퍼스 담장 밖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구역 밖이었지만 여전히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명이를 아내로부터 가리며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재명아, 저쪽으로 가자. 사진 찍을 만한 곳이 있어. 재명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든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재명이었고 저희의 미래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재명이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재명이의 모습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 가운 입으니까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명아,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응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재명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 저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하셨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야. 너는 아빠의 기쁨이고 보람이야. 너 때문에 아빠는 매일 행복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재명이와 함께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재명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8살 때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때 상 받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오늘의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사진. 모든 순간마다 저는 재명이 곁에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어느새 이렇게 컸어. 재명이는 앨범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모든 사진에 아빠가 있네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거고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재명이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재명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아빠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셨네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아들 덕분이야. 내가 잘 자라줘서 아빠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축하 겸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재명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어머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았어. 이제 법적으로도 못 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재명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때 본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는 아내.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재명이는 의대 2년, 3년을 거쳐가며 점점 더 실력 있는 의대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병원 실습도 나가고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며 의사로서의 자질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재명이는 아빠, 오늘 이런 환자분을 봤는데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하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재명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재명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빠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렴. 재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재명이가 의대 4년이 됐을 때 본격적인 병원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더욱 바빠졌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가끔 전화로 재명아, 밥은 잘 챙겨 먹니? 너무 무리하지 마 하고 안부를 물었고 재명이는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잘 먹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재명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래, 무슨 일인데? 하고 물었지만 재명이는 주말에 만나서 얘기할게요 하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명이가 집으로 왔고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명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전공 정했어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아과? 왜 소아과를 선택했어? 재명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 부모님들을 안심시켜 드리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아빠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명이는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재명아, 정말 훌륭한 선택이야.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재명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키우시면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명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명이의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저희가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해. 재명아,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면 그게 아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재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저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다 컸으니까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충분히 행복해. 내가 잘 자라준 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야. 재명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새로운 분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지금이 좋아. 너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하고 좋아. 재명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명이가 의대를 졸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대학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총장님의 축사가 이어졌고 졸업생 대표의 탑사도 있었습니다. 재명이의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박수를 치며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캠퍼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재명이는 정말로 의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같이 찍어요. 저는 재명이 옆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쳤고 저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또다시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역시나 아내였습니다. 여전히 접근 금지구역 밖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재명이가 아내를 보지 못하게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재명아, 이제 인턴 생활 시작이네. 힘들 텐데 괜찮겠어? 재명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열심히 할게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래, 아빠가 믿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하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명아, 재명아. 돌아보니 아내가 접근 금지 구역을 넘어 저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명이를 제 뒤로 가리며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재명아, 엄마야. 졸업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재명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명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 제발. 하지만 재명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고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는 건 비겁한 짓입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재명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해. 재명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와 아버지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재명이는 제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아내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으로도 정으로도 이미 다 끝났어. 우리 인생에 더는 끼어들지 마.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야. 다시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명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라타며 재명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끝난 거야. 재명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내
이제 저희만 생각하면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며 그래, 앞으로는 우리 미래만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재명이에게 물었습니다. 재명아, 혹시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 그래도 낳아준 엄마인데. 재명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에게 진짜 부모는 아버지뿐이에요. 낳아준 것보다 키워준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불안했던 시간들,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재명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재명아, 고마워. 내가 잘 자라줘서 아빠가 정말 행복해. 재명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도요, 아빠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재명이는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주말마다 전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아빠, 오늘 처음으로 환자분을 직접 돌봤어요. 떨렸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재명이는 정말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선생님, 전 부인께서 또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법대로 진행해 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명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재판날 저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아내는 피고인석에 앉아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접근 금지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아들을 보고 싶어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법원 명령을 위반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은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 전 부인은 평생 재명 씨와 선생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명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재명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재명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행이다. 이제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명이는 레지던트가 됐고 점점 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고 부모님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잘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윤 선생님만 찾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재명이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재명이의 모습은 정말로 의사 그 자체였습니다. 재명 선생님, 이쪽 환자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재명이는 환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아이가 울고 있었고 재명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아프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금방 나게 해줄게 하며 아이를 진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재명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언제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방금 왔어.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재명이는 환하게 웃으며 어때요? 저 의사 같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멋진 의사야.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말했습니다. 재명이는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명이와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명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환자들이 너를 좋아하더라. 재명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의미가 있었다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외로웠던 시간들도 모든 게 재명이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재명이를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재명아,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재명이는 저를 꼭 안으며 아빠 사랑해요. 평생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낸 저희 부자에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홀로 아이를 키운 세월, 그리고 마침내 재명이가 의사가 된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가족을 잃었고 재명이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명이와 저의 인생에서 아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재명이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8살 때의 재명이, 중학생 재명이, 고등학생 재명이, 그리고 의사가 된 재명이. 모든 순간마다 저는 함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